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확인하시죠. 달러 약세, 시장 영향 및 전략은 달러와 인덱스가 간밤에 101달러 70센트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101달러 선을 완전히 깬다면 이제 연저점을 경신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8월 들어서 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하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인 달러에서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긴 하지만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 장 흐름을 봤을 때. 먼저 김시은 팀장님, 시장 영향 어떨까요? 달러 약세. 일단 시장도 좀 함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선 첫 번째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를 보게 되었을 때 좀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한 것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FOMC 금리가 한 9월에는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특히 잭슨홀 미팅에서 좀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엔화로 관련했을 때는 지금 BOJ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엔화의 강세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청산이 지난 3주간처럼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불안감도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미국 달러 약세 그리고 아시아 통화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과 함께 더불어서 환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보게 되었을 때 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현물 쪽에서는 그리 강하지 못한 모습들. 물론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좀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게 되었을 때 11시에 이 정도의 금액 다소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대금이라든지 혹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쪽에 대한 거래 대금이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지금은 선물에 대한 수급적인 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에서 떨어진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래에서 올라온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항상 아래에서 올라온 것을 생각하면서 분할적인 매도에 대한 의견들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까지 관망 혹은 앞으로의 급진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급도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고 거래대금 한 번 더 터질 필요가 있고 예탁금 역시도 사실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올라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잘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데 드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현금에 대한 확보가 다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전략을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주도군을 잡을지 혹은 아니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지라고 좀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주도주를 보게 되었을 때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혹은 전력기기 쪽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기관은 바이오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처럼 금리 인하에 관심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관 쪽에 조금 더 맞는지 혹은
외국인 쪽에 조금 더 맞는지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연속성을 조금 더 따지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 더 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잡는 흐름들이 다소 나오긴 하나, 이를 결국 추세로 올라가기 위해선 항상 외국인이 그 다음에 추세를 이끌어가더라고요. 만약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연속성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짧게 끊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저는 매매를 한다면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투톱을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 시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거시 쪽보다는 HBM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트레이딩 관련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 또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라든지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도 또 움직이는데, 다만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윗단에서 많이 터졌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 꼭지에서 잡으시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흐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대왕고래라든지 혹은 전기차 화재 관련했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에 따른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가기보다는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의 연설이라든지 BOJ 총재의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달러와 약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확실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시장의 움직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랑 이 자리에 앉은 이 순간이랑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 이 화폐라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근데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 시장이 어려운 것도 있고 사실 믿을 만한 전방 기업들이 뉴욕에 있다 보니까, 근데 생각을 한 것보다 우리가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한 것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기초 체력, 실력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기준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국의 화폐에 대한 이제 이 지위를 조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달러일 때 뭐가 좋았죠? 수출 기업들이 좋았죠. 그러면 이제 약달러가 됐을 때는 내수, 화학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금의 유동성이 늘어서 어떤 수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호주머니를 풀긴 풀었는데 그 푼만큼 회수를 못 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덜 됐다 보니까 이제 환율을 내려줘도 이 어떤 무역이 원활하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학이나 철강, 이쪽 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흥국으로 넣기에는 그 신흥국의 기초 체력이 의심이 되니까 투자를 섣불리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잭슨홀 미팅이죠. 그래서 제가 딱 요 부분만 가지고 오늘 대본을 짰는데, 이 방송이 안기까지 시장이 꽤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늘 성장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이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도 시장이 불투명하다. 시장이 불투명한데 우리가 달러가 아닌 다른 안전자산, 채권을 들 수도 있고 금을 들 수도 있죠. 근데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픽을 잠깐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괴 가격이랑 온수당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서 오늘 뭐 ITS냐 엘컴텍 이런 종목들이 개장 초반에 강했어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랑 온수치 않고 우리가 강달러일 때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앉는 그 순간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AI 소프트웨어나 뭐 아니면은 뭐 의료 AI, 로봇 이런 성장 섹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체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주에도 외국인과 기관 저가 매수가 보여주고 있고, 개장 초반에도
단기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왔던 운수장비랑 운수창고도 지금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진단키트나 금 관련 이런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께는 반도체, 뭐 방산, 완성차 이쪽 괜찮고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께는 뭐 의료 AI나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를 좀 퍼뜨려 주셨어요. 사실 두 분 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올라간 데 대해서는 또 김시은 팀장님은 차익 실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딱 더 단답형으로 드리자면 23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또 우에다 BOJ 총리 의회 출석에 따른 연설 딱 같은 날에 있습니다. 23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이제 장중에 일본 쪽에 이슈 반영되고 장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지 물론 발언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만 그 가능성을 좀 보면서 시장 보실 건지 의견 좀 확인할게요. 김시은 팀장님. 일단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좀 안 깨지면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00원. 300원 네. 선이요. 예. 중국 쪽에 좀 어떤 부진이 우리 어떤 환율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가지 못하는 원인일 수도 있나요? 중국 쪽 부진이요. 아무래도 좀 그 부분도 영향이 있긴 한데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일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되고 좀 코멘트를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를 하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엔화는 강세로 가는 건데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 부담이 크니까 일본 쪽에서는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환율 보면서 시장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엔화 강세를 좀 잠재운 상황이거든요. 23일에 이런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수장들의 발언 이후에 시장 영향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BOJ 입장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는 방향으로 안 갈 거예요. 이제 NK 트레이드가 촉발된 게 미국의 금리는 떨어지고 이제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환차익에 따른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포지션 정리가 나온 거죠. 근데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일본도 남 눈치 안 보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오차가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제일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른 나라 눈치 안 보는데 이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가장 먼저 시도를 했는데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거는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하신 분들은 뭐 중국 경기 침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뭐 저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과대납폭을 기록을 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만약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저는 이번 기회에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기술적 반등 이 정도 나온 상황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발언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잠깐 뭐 한 1, 2% 흔들리더라도 결국 우상향 기조를 다시 만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화 약세에 따른 국내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좀 중립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금값이 오히려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의 심리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엔비디아 매수 추천.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130달러 선으로 복귀를 했고요. 연이어서 이런 뭐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130달러 선에서도 매수에 대한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엔비디아 걱정이 나오더라도 그를 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100달러를 좀 하회하게 되었을 때 블랙웬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로 인해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로 인해서 좀 전반적인 IT 혹은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은 꺾인 흐름들이 나왔으나 여전히 엔비디아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 블랙일 출시가 지연이 되더라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25년 같은 경우가 수익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골드만삭스가 코멘트를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AI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높은 상황들, 월마트도 보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 AI로 할 거다라는 코멘트를 했잖아요. 결국 소비재 기업들 역시도 AI 쪽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AI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현재 투자를 해서 현재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AI 쪽에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결국 칩을 만드는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그 강자에 있는 게 엔비디아이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올해까지는 적어도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부근에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뭐 AMD라든지 혹은 이제 칩을 만드는 쪽에서의 다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좀 고민해볼 부분들이 있긴 하나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잭슨 미팅의 연설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6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였는데요. 손현호 팀장님, 엔비디아 매수 추천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들어가야 되나요? 네, 저번 주에도 했고 저저번 주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저번 주도 말씀드리고 저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처럼 막 목표가를 50% 100%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목표가를 10% 단위로 찍고서 그 10% 도달했을 때 전문가들이 엔비디아랑 이 AI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보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랑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AI 산업에선 투자에 대한 결과를 한번 확인했죠. 그다음 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전반 기업들이 투자를 과거처럼 할지 말지도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했죠.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늘 있었는데 이 경쟁자와의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뉴스랑 이 글로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적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약간 구체적인 수치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추이를 보면서 숫자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물론 이번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할 거지만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현대차랑 기아를 봤죠. 절대적인 실적치가 증가를 했을 때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떨어집니다. 근데 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이익 성장폭이 둔화되면은 퍼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면 퍼가 또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떨어지면은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떨어진 이유는 그들도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폭이 증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AMD나 알파벳 같은 쟁쟁한 경쟁자가 나오고 있고, AMD 같은 경우도 이 AI 반도체가 양산은 안 됐지만 시제품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투자를 할 때 기대 순위를 좀 낮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현재 정말 올해 초에 정말 극강의 탄력을 보여줄 때는 퍼가 120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00 전후, 그때는 퍼가 58 정도였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새 $130까지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130까지 오니까 퍼가 한 7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계통에서 나오고 있는 12개월 선행퍼가 42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를 지금은 매수를 하되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만 잘하시면은 손절가 마이너스 10%까지 너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전고점이었던 140달러, 150달러 도착했을 때는 일부 익절하면서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시선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도 역시 긍정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이클 AI 투자 사이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탑픽으로 아까 그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하신 HBM 강조하신 것도 엔비디아 앞두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네. HBM 관련 종목군들입니다. 물론 투톱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묵직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계속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뭐 레거시라든지 혹은 HBM 이런 종목군들을 다 둘러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회복이 좀 더딘 모습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수 그 페타시스 같은 기업은 이미 이전에 종목군들의 이전의 하락세에 대해서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HBM에 조금 더 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HBM 관련했을 때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좀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점에서 HBM 관련했을 때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HBM과 관련했을 때 실제로 수혜를 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좀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실적이 나오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쪽이 먼저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레거시라든지 혹은 다른 장비줄들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HBM의 탑픽들이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손여로 팀장님 탑픽 꼽아주시죠. 네, 저는 HPSP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이어서 HPSP를 좀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서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표면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줄여주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전공정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는 조금 아쉽습니다. 영업이 120억 원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분기 실적을 펴보면은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스티와의 특허 소송이 9월 초에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가 없을 때는 HPSP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외국인과 기관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있습니다. 이제 HPSP가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실적이 향상되면서 주가가 재반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HPSP 기술적 위치 보면은 저번에 급락 이후에 거의 1주 반, 2주 가까이 천천히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고 5일선과 10일선 이동평균선을 천천히 돌파하고 있고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은 8월 6일부터 하루 빼고는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까지도 쌍끌이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으로 보인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들썩이는 로봇주.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의 보피 출시 기대감입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 이렌시스, SBB테크, 이스페타시스, 등등등,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김시은 팀장님, 로봇주 들썩이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두 박자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성장주로서의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관련했을 때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대기업 쪽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로봇주들의 연속성을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선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보피 출시가 약간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의 기대감은 좀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120선 그 아래 혹은 그 부근의 윗꼬리가 살짝 달면서 닿으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결국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거래대금을 포함해서 지금 강하게 121선을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단기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이슈가 들어왔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의 짧은 트레이딩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나는 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본다. 로봇 산업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장기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이긴 하나 다만 저는 그 시점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는 하반기 혹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들 3분기 실적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일호 팀장님, 로봇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저번 주와 이번 주의 다른 점 투심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뉴스는 사실 로봇은 저번 주에도 있었죠. 이제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방산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은 뭐 아래 공포라든가 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물론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라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을 보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업이 흑자 전환은 못해도 매출은 좀 증가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한 6개 분기 정도 실적을 봤는데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전방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세가 보이고 조금 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 조금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은 탑픽도 골라주셨는데 소개해 주시고 끝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말미에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로봇을 할 거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하시면 좋은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뭐 대기업 모멘텀 갖고 있는 거는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적을 갖춘 것들은 당연히 감속기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SBB테크는 이미 날아가 버렸고 저는 SPG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밀 제어형 모터 및 감속기 부품 제조를 판매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제너럴 일렉트릭, 월풀 등 다양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못했지만 분기 실적 기준 봤을 때 균일한 실적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보핏을 만들 때 그 테스트 시제품에 감속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감속기 기도 1개월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기관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 가수급상으로 순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핏 출시에 대한 이벤트를 추석 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실탄 100조 원을 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전장 쪽에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로봇주인데요. 다만 매매 관점에서 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실적 매출 확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